네, 먼저 1부에서는 TMD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TMD를 최소로 유발할 수 있는 이상적인 오클루절 스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생리학적인 이해가 되어야지만 TMD의 발생에 대해 오해 없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TMD 환자를 교정 치료할 때 유의사항과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MD 환자를 교정 치료할 때 목표로 해야 할 TM 조인트의 상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클루절 인터피어런스가 있는 경우에 프로텍티브 코어 컨트랙션이 나타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머슬 인그램으로 적응해서 문제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인 프로텍티브 코어 컨트랙션에 의해서 관절 원판, 디스크가 전방으로 변이되면 파이브러스 커넥티브 티슈로 구성된 관절 원판은 변이된 위치에 맞춰서 형태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컨다일과 디스크가 전하방으로 디스트랙션 되면서 생긴 후방의 공간은 디스크 후방에 있는 관절 원판 후방 조직이 티크닝 되면서 채워지게 됩니다. 만약 이런 환자에게 스플린트를 장착해서 교합 간섭을 없애주면 프로텍티브 코어 컨트랙션에 의해서 야기됐던 오클루절 인터피어런스에 의한 페리오돈탈 리가먼트의 프로프리오셉션이 사라지게 되면서 비정상적으로 수축했던 인피리어 레터럴 테리고이드의 수축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관절 원판 후방 조직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지면서 증식됐던 혈관과 신경 조직이 빠져나가고 섬유화가 일어나면서 슈도 디스크라고 불리는 디스크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디스크가 전방 변이는 여전히 돼 있기 때문에 관절 잡음은 나타날 수 있지만 로딩이 가해져도 통증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재현 가능한 컨다일 포지션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슈도 디스크 포메이션이 된 경우에 우리가 흔히 정상적인 컨다일의 위치를 일컫는 센트릭 릴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는데요. 센트릭 릴레이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컨다일이 디스크의 중심에 위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스는 이렇게 적절하게 적응된 상태에 대해서 새로운 터미놀로지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잘 적응되어서 불편감 없이 거상근에 의한 프레셔를 견딜 수 있고 항상 일정하게 개폐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어댑티드 센트릭 포스처 또는 스테빌라이즈드 컨다일 디스크 릴레이션, 흔히 요즘 맨디블러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상태를 TMD의 치료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MD 환자 교정 치료할 때 교정 치료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겠죠. TMD 환자에서 교합 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치료 전에 맨디블러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에서 맨디블러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진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진단 프로세스가 있어야 할 텐데요. 먼저 필요한 자료를 잘 체득해야 합니다. 환자와 문진 시에 근육이나 관절에 불편감이 있는지 또는 편두통과 이명이 있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임상검사를 할 때도 관절 잡음이 있는지 근육이나 관절에 페인이 있는지, 개구 제한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또 CRO MIP 디스크리펀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CR 바이트를 체득하고 교합기에 마운팅을 해야 하고요. 방사선 이미지를 이용해서 컨다일 쉐입도 평가해야 합니다. 또 레터럴 셉과 PA 셉을 통해서 언스테이블한 맨더블을 호발하게 하는 골격적인 특성, 비대칭이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악이 스테이블한 상태인지, 즉 현재 상태의 컨다일 포지션에서 치아 이동을 시작해도 될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진단 자료들을 통합해서 맨더블이 언스테이블한 상태일 때 나타나는 심텀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CRO MIP 디스크리펀시가 큰지, 저작근에 통증이 있지는 않는지, 관절 잡음이나 관절 통증, 편두통, 이명이 있는지, 컨다일 리소프션이 있는지, 치아 마모나 브룩시즘 클렌칭과 같은 습관이 있는지를 체크해서 맨더블의 스테빌리티를 평가해야 합니다.
또 언스테이블한 맨더블이 자주 발견되는 골격적인 특징인 스몰 맨더블, 하이 앵글, 오픈 바잇, 페이셜 어시메트리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서 언스테이블한 맨더블의 가능성을 체크합니다. 맨더블이 스테이블하다면 보철 치료나 교정 치료 등 치아 레벨에서 교합을 변화시키는 처치를 시행할 수 있지만 만약 하악이 언스테이블하다면 보철 치료나 교정 치료를 하기 전에 스테빌라이제이션 스플린트를 이용해서 먼저 맨더블을 스테빌라이제이션 시켜야 합니다. 스테빌라이제이션 스플린트를 이용해서 통증이 없고 기능에 제한이 없고 컨다일 포지션에 변화가 없고 또 교합의 변화가 없어서 스플린트 상에서 더 이상의 교합 조정이 필요가 없을 때 보통은 3개월 정도 이런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됐을 때 맨더블이 스테빌라이제이션 되었다고 판단하고 교정치료나 보철치료를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실제 임상 증례를 통해서 TMD 환자가 교정치료를 받으러 여러분의 클리닉에 왔을 때 사실은 이제 교정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TMD 증상을 보일 때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티클은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치과교정과 박재현 교수님 그리고 저희 로스 교정의사회 연구팀과 함께 저널 오브 클리니컬 orthodontics 2020년 9월 5에 실은 케이스 리포트입니다. 40세 여성 환자가 돌출을 주소로 내원했고요. 임상검사 시에 편두통과 기타 얼굴과 목 부위의 통증 때문에 아파서 잠을 잘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회 사진을 보면 만성적인 통증으로 인해서 안면 근육이 다소 경직된 것처럼 보이고요. 표정도 밝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측의 하악 제1대 구치는 미싱된 상태였고 상하악 치아 간의 접촉은 몇 개의 구치부에서만 나타나는 상태였습니다. 세팔로메트릭 어널리시스에서는 AMB가 8.0으로 심한 클래스 2 관계를 보였고요. SNMP, FHMP가 정상보다 매우 크고 포스테리어 페이셜 하이트 퍼 안테리어 페이셜 하이트의 레시오가 작고 레머스의 하이트이 짧은 전형적인 하이 앵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악 전치는 SM 플레인과 117.5도, NA 라인과 33도를 이루고 있어서 심하게 레비얼 플레어링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하악 전치는 맨더블러 플레인과 98도, NB 라인과 39도를 이루고 있어서 역시 심하게 레비얼 플레어링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BCT 영상을 이용해서 컨다일 쉐입을 살펴보면 양측 컨다일 모두 심한 흡수를 보이는데요. 이 환자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TMD의 심텀이 이런 컨다일러 리소옵션 때문에 발생됐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환자의 나이가 40세인 것을 고려해 보면 컨다일러 리소옵션은 진행이 거의 멈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컨다일러 리소옵션은 주로 체내에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많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에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TMD의 심텀들은 컨다일러 리소옵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마요제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합기의 센트릭 릴레이티드 오클루전으로 마운틴된 모델에서 교합을 평가했고요. 인터디지테이션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우측에서 CRO MIP 디스크리펀시가 크게 나타났는데요. 이 MPI 데이터에서는 특징적으로 CRO MIP 디스크리펀시가 전방으로 나타났네요. 일반적으로는 TM 조인트의 해부학적인 특징을 고려하면 컨다일이 대부분 하방으로 디스트랙션 되는데 이 환자는 컨다일의 흡수가 심했기 때문에 컨다일 헤드가 얇아져서 이렇게 전방으로 이동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피겨 4를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스플린트 치료를 하는 경우 어떤 기전으로 비정상적인 근육 활성이 개선되는지 그리고 비유된 레트로디스칼 티슈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제이션 스플린트 사용으로 하악이 스테빌라이제이션 된 후의 교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플린트 사용 전후 레터럴 셉을 중첩해 보면 스플린트 사용으로 하악이 스테빌라이제이션 되면서 컨다일이 전 상방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제이션 스플린트 후의 교합 변화를 보면
이 환자는 초진 시에 체득했던 CRO 바이스로 컨다일이 이동된 후에 추가적인 변화는 거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용 후에 센트릭 릴레이티드 오클루전을 평가했을 때 굉장히 오버젯이 컸고 안테리어 오픈밭이 심해서 교정 치료만으로는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악교정 수술을 동반한 교정 치료를 결정하고 치료를 진행하였는데요. 치료 도중에 환자 배우자가 비용 문제 때문에 수술을 반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어떤 치료든 할 수 있겠다라고 동의해 주었지만 막상 통증이 해소되고 나니 아내가 악교정 수술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교정 치료만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상악 프로툴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악 소구치를 발치하고 미싱된 하악 제1대구치 공간은 폐쇄하기로 하였습니다. 버티컬 컨트롤과 몰라킥 코렉션을 위해서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했고요.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치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초진 시에 이 환자가 아간면부에 만성 통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표정이 경직된 것처럼 보였는데 치료 후에는 통증이 사라지면서 훨씬 더 표정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교정 치료를 통해서 적절한 오버바이트와 오버젯을 만들어 주었고요. 안테리어 가이던스를 좀 더 충분히 형성해 주기 위해서 상악 중절치 팁을 레진으로 약간 빌드업하였습니다. 치료 후의 레터럴 셉과 파노라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플린트의 비교에 대해서 적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임상에서 많이들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맨더블의 스테빌라이제이션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테빌라이제이션 스플린트를 사용해야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스플린트의 교환면에 아이디얼한 오클루절 스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ARS처럼 컨다일을 전하방으로 디스트랙션 시키는 장치들은 아주 통증이 심할 때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해야 하고요. 오케슨 선생님도 6주 이내로만 사용하라고 얘기하신 바 있고 이후 통증이 사라지면 반드시 스테빌라이제이션 스플린트를 사용해서 스테빌라이제이션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치료 후에 CBCT 이미지상에서 컨다일에 추가적인 변화는 없었고요. 교정 치료 4년 후의 사진입니다. 다행히 이 환자는 치료 후에 어떤 TMD의 심텀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환자의 케이스 리포트를 통해서 TMD가 있는 환자에서는 먼저 맨더블을 스테빌라이제이션 시켜서 증상을 없앤 후에 컨다일을 이 안정화된 위치에 둔 상태에서 맥시멈 인터커스페이션 포지션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클리어 얼라이너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TMD 환자에서는 클리어 얼라이너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클리어 얼라이너가 교환면을 커버하기 때문에 스플린트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스플린트로서 적절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환면을 커버하는 데 그치면 안 되고요. 상하, 치아 사이에 장치를 이용해서 정확하고 이상적인 교합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아티클을 보면 현재의 에비던스는 명확하게 얼라이너의 사용에 의해서 저작 근육의 활동이 증가된다라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잠재적으로 TMD의 위험성을 갖는 환자에게는 인비저블 얼라이너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TMD 환자는 클래스 2 캐나인과 몰라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TMD 환자 교정 치료할 때 호리젠털 벡터가 큰 클래스 2 일라스틱스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이 논문은 유한요소 분석법을 이용해서 클래스 2 그리고 클래스 3 일라스틱스를 이용했을 때 컨다일과 디스크에 어떤 스트레스가 가해지는지를 살펴본 것인데요. 유한요소 분석 결과입니다. 왼쪽이 클래스 2 일라스틱스, 오른쪽이 클래스 3 일라스틱스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클래스 2 일라스틱스를 사용한 경우에 컨다일 헤드 부분이 빨간색으로 컴프레션을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클래스 2 일라스틱스를 사용하면 클래스 3 일라스틱스를 사용할 때보다 TMD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같은 클래스 2 엘라스틱스를 사용한 경우라도 노멀 TM 조인트를 가진 군과 디스크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가진 군을 비교해 보면 디스크 디스플레이스먼트 모델에서 훨씬 심한 컴프레션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미 TMD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TMD 발생의 위험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최소한 TMD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클래스 2 엘라스틱스를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미국 교정학회지에 저희 연구팀이 발표한 아티클인데요. Protocols for Orthodontic Treatment of Patients with TMD라는 제목으로 AJODO 2021년 3월호 클리니션스 코너에 퍼블리싱하였습니다. 이 아티클에는 TMD를 가진 환자를 진단하는 과정,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 그리고 스테빌라이제이션 된 후에 교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메카닉을 사용했는지 증례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TMD의 발생 기전, 스테빌라이제이션 스플린트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머슬 액티비티의 변화, 그리고 슈도 디스크의 형성 과정을 그림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표현했고요. 안테리어 오픈 바이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두 가지 메카닉이죠. 전치부의 인터맥실라리 엘라스틱스를 사용하는 경우와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구치를 인툴전했을 때를 비교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악 교합 평면의 경사가 심미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상악 전치의 수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악 전치의 수직 위치와 상악 교합 평면의 경사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교정 진단 시에 어떤 순서로 띵킹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하였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 아티클을 통해서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교합과 교정치료 TMD는 정말 방대한 내용인데요.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소개드린 아티클과 관련된 책자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부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소 난해한 내용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